센사이의 한국사 교실. 네, 안녕하세요. 센스쟁이 은사입니다. 오늘은 주제 11번 열강의 경제 침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겹쳐 있습니다.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교라고도 부르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즉 개항 초기죠. 우리 무역의 형태는 어떠하였을까요? 강화도 조약을 좀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잘 대답하셨나요? 오늘 제가 혼자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서 이제 조일수호 조교 부록에 이제 거류지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약 10리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 한 10리면 한 4km 정도 안에서만 일본 상인이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부산, 인천, 원산에 우리나라 상인들이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문물을 교류하고 물건을 사와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내륙에 파는 그러한 형태의 무역이 행해졌죠. 우리가 그것을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고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그 지역의 객주나 여각이라고 하는, 거기서 뭐 숙박업을 한다든지 창고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그렇다면 조일 수호조교 부록과 조일 수호조교 무역 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우리 강화도 조약 때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거류지를 정했고요. 조계라고 하는 거류지를 정했고, 또 일본 화폐를 쓸 수 있도록 부록에 정해놨고요. 무역 규칙에는 그렇죠. 무관세, 관세를 내용이 없고 무항세, 그 다음에 무제한으로 곡물이 유출되는, 그래서 쌀을 사갈 수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나 또는 영국산 면제품을 중개무역으로 들여와서 우리나라한테 팔고 이제 쌀을 사가면서 자신들 나라로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됩니다. 3번 1882년 이모군란 이후 맺어진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나타난 무역의 변화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 대답했죠? 네. 그동안은 거류지 무역이었지만 우리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쌤이 제일 중요한 한 글자 뭐라 그랬죠? 륙이라 그랬죠. 이제 청나라 상인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거류지에서만 일본 상인과 교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청나라 상인들은 내륙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체결되자 이후에 맺어졌던 그러한 그 전에 이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최애국 대우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최애국 대우의 조항에 영향을 받아서 어때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맺어지게 되자 이제 내륙으로 물건을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느 나라만 빼고? 일본만 빼고. 그래서 외국 상인들이 이제 내륙 진출이 본격화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거류지로 들어갔었던 이러한 중개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업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네들만 최국 대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나라한테 우리도 최국 대우 줘, 최국 대우 좀 줘,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강화도 조약과 무역규칙과 부록에서 우리도 좀 불리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생각과 일본의 그러한 생각이 맞물려서 4번 문제인데요.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하는 게 새로 체결되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네. 일본에게 최애국 대우를 선물해 주게 되죠.
사실 그거 왜 줘? 이거 불리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한 나라한테 줘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도 얻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때 관세 항목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일 무역 규칙, 조일소 무역 규칙에는 없었잖아요, 관세가. 근데 이제 관세 항목을 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방공령이라고 해서 곡식을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쌀값이 너무 급등하거나 하면은 쌀을 수출을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공령이라고 하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물론 미리 사전에 일본에게 공지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게 되죠. 자, 5번. 제1차 한일협약. 우리 교과서에는 좀 길게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약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차 한일협약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재정 고문이 파견돼서 오게 됩니다. 그 재정 고문의 이름은 그쵸, 바로 메가타라고 하는 인물이 오게 됩니다. 이 메가타는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금융을 장악하기 위해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자, 6번. 화폐 정리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화폐 정리 사업이란 바로 우리나라에서 쓰던 백동화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갑종, 을종, 병종으로 화폐를 구분해서 일본 제1은행 화폐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쌤이 돈을 안 가져왔지만 만원짜리 좀 이렇게 꾸깃꾸깃 했어. 그렇다고 해서 만원의 가치가 바뀌나요? 그렇진 않죠. 그런데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어때요? 이 화폐의 상태에 따라서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어서 병종은 아예 안 받아주고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금융을 장악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7번 화폐 정리 사업의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상인들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상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 상인들 성공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화폐를 못 쓰게 하다 보니까 다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는 교환을 안 받아주다 보니까 나한테 100억이 있었는데 교환하고 보니까 70억만 남게 되니까 나는 30억을 손해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이 일본에 장악되어지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상인이나 자본가들이 몰락하게 되죠. 또 일본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나 안 바꿀 건데 하다 보면은 전 재산을 잃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몰랐던 사람들은 자기 있었던 돈 못 바꿔서 또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돈이 부족해지게 되고 일본으로부터 또 돈을 빌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일본에 이제 예속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했죠? 여기가 우리 경제 파트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3